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노트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뜨거웠던 컨텐츠인 현실적인 캐나다 첫집 구매 전략을 유튜브 영상으로 탄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함께 제작하신 모기지 브로커 케빈 캔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다운페이와 모기지 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챕터 보시면서 원하시는 부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캐나다 집에 대한 환상이 다들 좀 있잖아요. 정원이 있고 네.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네. 뭐 지하도 있고 뭐 위로도 몇 층씩 있고 이게 일반적인 집이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좀 많이 다르죠? 사실 북미에서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 그쵸? 뭐 예를 들어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 보면 그 케빈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보면 막 계단이 있는 집에서 살고 정원이 있고 앞에 막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이게 되게 북미에선 당연한 집의 그런 어떤 스트럭처거든요. 맞아요. 저 그런 집만 있는 줄 알았죠. 네, 맞아요. 이민 올 때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랑 또 조금 다르잖아요. 괴리감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보시겠지만 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콘도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정말 그냥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그거는 나한테 선택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현실적인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인 캐나다 첫집. 100억을 들고 캐나다에 약간 나는 쉬러 왔어, 놀러 왔어, 이게 아니라고. 그럼 이 아니지.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인구인 시점에서 이렇게 네.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첫집으로 보는 건 콘도인가요? 맞죠. 1977년도만 해도 캐나다에서 first time home buyer들의 average age는 30대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집을 사는 거죠. 그럼 그때는 집값도 쌌기 때문에 사실 콘도보다는 뭐 타운홈을 산다거나 하우스를 살 수 있었다면 그렇죠. 2005년을 기점으로 이게 30대가 넘어가고 지금은 정말 슬프게도 average 넘버가 40대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든 이 first time home buyer로서 마켓에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20대, 30대일 텐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원베드 콘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사실 통계라는 게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넘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절대값의 넘버들이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는 숫자가 본인이 생각한 기준이랑 좀 다르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지역과는 좀 다르다 하면 어느 정도 가감하셔서 들으시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밴쿠버나 토론토의 콘도는 한국의 아파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넘버만 봤었을 때 밴쿠버에는 대략 인구의 65에서 70%는 콘도와 타운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로서 캐나다에서 첫 번째 집을 구매할 때는 원베드 콘도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봉과 집 가격을 어떻게 정해볼까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닝풀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소득을 만들어내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을 우리가 50만 불 원베드 콘도로 잡았다면 사실 50만 불이라는 그 엔트리 포인트는 사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랑도 비슷합니다. 이게 물론 조금 디테일한 거라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정부에서 원하는 그 프라이스 포인트가 50만이라 딱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밴쿠버나 토론토는 사실 이걸 이미 도달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다면 원베드 콘도를 50만 불에 구매할 때 필요한 현금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50% 이상의 바이어들은 20% 다운페이를 선호합니다. 그럼 50만 달러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10만 달러 정도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한국 돈은 1억 정도 되는 목돈과 다운페이가 시작점인 거죠. 첫 10만 달러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략 이름을 5년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저희가 뭐 월 1,000달러씩 모아보겠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1년에 12,000달러, 5년이면 6만 달러. 그래서 10만 달러에 다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키포인트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효율성입니다. 산술적으로 10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1,000불씩 넣는다면 100개월인데 10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앞당길 거냐, 더 빨리 모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first time home buyer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 FHSA와 RRS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RSP는 이제 은퇴 플랜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다운페이를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랜을 HBP라고 불리는데 네. 최대 6만 불까지니까 내가 모은 돈을 네. RRSP에서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은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다운페이를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인데 이거는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어카운트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줄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캐나다 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우셨겠지만 네. FHSA 영상도 올려두었습니다. 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분들 중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 대략 들어는 봤는데 나는 아직 안 해봤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RRSP 홈바이어 플랜하고 동일하게 실제 여기에 컨트리뷰션 되는 돈을 소득공제를 받고 그리고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매년 최대 8,000불씩 그리고 이게 매년 룸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4만 불까지 열려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실제 다운페이를 모으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컨셉은 두 계좌를 통해서 저축을 하고 그 저축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 공제를 받고 네. 또 공제한 금액을 다시 또 저축을 하면서 첫 집을 구매할 때 거기에서 또 세금적 혜택까지 보는 네. 이 방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세이빙은 똑같은데 네. 거기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집을 사게 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전략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나뉘는데 네. 1년차든 5년차든 사실 똑같아요. $1,000씩 세이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1,000를 어떤 식으로 세이빙하는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죠. 네. 우선 FHSA가 1년에 $8,000까지 납입이 가능하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씩 FHSA에 먼저 납입을 할 거예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 4개월 동안은 RRSP에 넣는 겁니다. 2년차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2년차부터는 1년차에 우리가 납입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럼 소득공제를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보면 마지널 텍스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30%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미 $3,000 정도의 약간 혜택을 보신 개념이죠. 이미. 그래서 이 $3,000를 2년 차에는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년 차가 되면 1월부터 8월까지 FHS에 $1,000씩 넣는 건 똑같이 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RRSP에 $1,000씩 넣는 건 똑같이 다만 그 환급 $3,000를 RRSP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1,000씩 넣는 거의 노력과 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혜택 받은 부분은 바로 RRSP에 넣는 거. 이게 아이디어죠. 네. 3년차로 넘어온다면 3년차도 사실 똑같아요. 1월부터 8월까지 FHSA에 또 넣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RRSP에 넣을 건데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000를 납입했고 그 다음에 절세 받은 금액을 또 납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000 가량을 내가 납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널 텍스에서 혜택을 또 한 30% 이상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환급 금액이 약 $4,000 정도 발생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4,000를 또 RRSP에 한 번 더 납입하는 거죠. 3년차까지도 나는 $1,000씩만 납입을 했는데 이미 혜택으로만 $7,000 정도를 더 납입하게 되는 효과를 받는 거죠. 네. 4년 5년차도 사실 똑같습니다. 4년 5년차는 3년과 똑같은데 이렇게 5년을 하고 나면 총 납입 금액이 FHSA는 $40,000, RRSP는 $20,000 그리고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 금액이 약 $20,000가 RRSP에 또 납입이 되죠. 네. 최소 $80,000만큼의 저축이 생겨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납입한 금액은 $60,000지만 내 저축은 $80,000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혜택이고 우리가 말하는 효율적인 부분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First Home Saving Account든 RRSP든 컨트리뷰션 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일단 First Home Saving Account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에 가서 계좌만 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RRSP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소득 대비 RRSP 룸이 열리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시고 그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RRSP 룸이 열립니다. 텍스 리턴을 하게 되면 내가 냈던 그 12,000불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서 또 다른 이 컴파운딩을 굴릴 수 있는 다른 루트에 넣는 거니까 너무나도 현명한 방법인 거고 이미 내가 냈던 세금을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쌓였을 때 내가 컨트리뷰션 한 건 6만 불인데 2만 불이 돌아온다? 그렇죠. 너무 좋은 방법인데 근데 보시는 분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5년이고 10만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8만 달러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 10만 달러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과연 이 2만 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현명하게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라는 고민을 키런님과 제가 많이 했지만 이게 투자다 보니까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안전한 투자를 기준으로 그렇죠.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돈을 이 계좌 안에서 모았을 때 출금하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어야 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이 두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네. 물론 거기에다가 이 자금들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이 났을 때 발생하는 그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세금이 없고 네. 나중에 출금할 때도 세금이 없다면 네. 2만 불의 그 빈 퍼즐을 네. 여기서 채울 수가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예금을 하면은 그 예금한 돈은 세금이 안 나오지 않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GIC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데 세금이 왜 붙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15.4% 붙고 네. GIC는 캐피털 게인으로 그렇죠.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디서 돈이 생긴다는 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세금 부분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투자 수익률을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걸 너무 높게 잡으면 비현실적이고 너무 낮게 잡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수익률을 연 5%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되게 시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영상을 2년 전에 찍었다면 GIC 4%인데요. 네.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4%인데 너무 당연한 투자 수익률 5%면은 약간의 리스크만 가지고도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또 누군가 5%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는 훨씬 낮게 하지만 예금 수익률보다는 살짝 높게 네. 이 정도의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다운페이로 써야 되는 정말 그 원금이 보장되어야 네. 되는 안전한 자금이니까 우리가 연 5% 수익률로 잡는다면 5년차 말이 되면 실제 9,000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그게 비과세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5년 말 기준이 되면 이제 89,000불이 될 거고 6년 차의 환급액을 계산하면 네. 총 93,500불이 모이게 될 건데요. 네. 여기에 디테일은 일단 내가 저축했던 6만 불, 절세를 통해서 쌓였던 21,000불, 그리고 연 5%씩 투자 수익 12,000불을 더하면 네. 이제 93,500불이 준비가 되니까 조금만 더하면 네, 맞아요. 정말 조금만 더하면 이제 10만 불을 갈 수 있는 거죠. 뭐 혹은 투자 수익률이 살짝 더 높아주거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네. 너무 좋죠. 일단 5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사실 FHSA가 지금 5년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8,000달러에 5번, 4만 달러까지 이제 납입이 가능하니까 아까 제가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6년 차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네. 이제 FHSA는 안 되지만 RRSP에 넣으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6년 차 1월부터는 RRSP 조금씩 컨트리뷰션 하면서 이제 10만 달러가 찰 때쯤엔 이미 집을 보고 계시겠죠. 예, 매달 1,000불씩 꾸준하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로 내가 5%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엄청 열심히 산 거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죠. 네.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어느 정도 집을 사고 싶고 그렇죠.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것뿐이죠. 맞아요. 저희가 어떤 것을 권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10만 달러를 모으는 전략은 사실 투자보다는 절세에 중점을 둔 전략이고 맞습니다. 세이빙을 해야 되는 목표는 매월 1,000달러씩 그것에 준비가 되셨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가장 높은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으니까 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집은 50만 달러 아닌가요? 네. 그럼 나머지 40만 달러는 어떻게? 그렇죠. 사실 이걸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른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부동산 대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우리는 몰기지를 통해서 네. 나머지 40만 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모기지가 뭔지부터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이 몰기지라는 거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 구매를 할 때 자금을 융통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몰기지 원금을 갚기 위해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롱텀을 가지고 몰기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몰기지라고 부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뜻이
제가 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은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믿는 것보다는 네. 그 집을 믿는 그렇죠.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몰기지를 못 갚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집을 통해서 이 몰기지 원금을 네. 상환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내 집이 됐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네. 화장실 정도가 내 집이다, 나머지는 은행 거야. 은행 거다, 네. 라는 개념의 그런 게 몰기지의 네.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0만 달러 빌려야 하는데 네. 누구나 마음껏 빌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럼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인컴과 상환 능력에 따라서 네. 몰기지는 나오게 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소득을 현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대략 8만 불 정도입니다. 네. 이게 계속 바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40만 불의 몰기지를 한 4에서 4.5% 정도 네. 시장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네. 필요한 인컴을 얘기하면 8만 불인데, 대략 예상할 수 있는 매월 수준은 한 1,950불 정도인데요. 네. 내가 돈을 벌어서 1,950불을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때 A랜더라고 불리는 큰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에서 몰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950달러라는 금액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내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몰기지를 계약할 때는 텀이 있고 애머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사실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약 자체, 이 이자율이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단기간 계약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 애머타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수명은 보통은 25년에서 30년이니까요. 네. 40만의 몰기지를 빌리신다면 30년에 걸쳐서 내가 갚게 되는구나. 말 그대로 1,950달러를 현재 뭐 렌트비라던가 다른 측면으로 쓰고 있다면 네, 이 부분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연봉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A랜더, 이 다음 티어에 있는 랜더들, B랜더라고 불리는데, 비교적 A랜더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또는 몰기지를 빌려줄 수 있는 주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랜더보다 필요한 조건이 더 제너러스합니다. 그럼 인컴이 조금 적더라도 40만 불의 몰기지를 빌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 A랜더에서 40만 불을 빌리는데 8만 불이 필요하면 B랜더 같은 경우는 대략 6만 5천 불 정도가 필요하니까 이 B랜더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40만 달러를 A랜더에서 빌릴 경우에는 약 1,950달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B랜더에서 지금 빌린다면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A랜더에서는 대략 4에서 4.5% 정도의 이자를 보이고 있는데, B랜더는 여기에서 0.5%에서 1% 정도 이자가 더 높습니다. 한 5에서 5.5% 정도의 이자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B랜더는 기본적으로 내가 빌리는 원금의 1%의 랜더 피라는 수수료가 있는데, 요거는 먼슬리 페이먼트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제외하고 본다면 매월 2,200불 정도가 발생하니까요. A랜더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0만 달러를 이제 빌린 상황에서 얼마씩 내는지 실제로 그걸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본다면 고정금리 4.5%를 적용해보면 월 2,027불이라고 하는 먼슬리 페이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 월 2,027불을 좀 뜯어보면 실제 내가 갚아야 되는 내 원금으로 들어가는 포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인트레스트라고 이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나눠지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내 원금이 줄어드는 게 이 몰기지의 기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원금과 이자를 2,027달러 정도를 이제 계속 내는 거고,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 비율이 바뀐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내가 먼슬리 페이먼트를 낼 때마다 나의 원금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든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이 월 2,027불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일단 이자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1,500불이에요. 그리고 원금이 526불 74로 시작해서 한 달에 2,027불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금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이자가 7불 57, 그리고 원금이 2,019.17로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이 집이 정말 온전히 나의 집이 되는 건데, 캐나다 사람들의 약간 꿈이 그거잖아요. 은퇴 시점에 모기지를 다 끝내고 딱 그 뒤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는 돈 없이 사는 거. 자,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거는 매달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계산하는 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몰기지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에서 5년 정도의 계약이니까 우리가 30년 기준으로 이렇게 페이먼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이제 3년 전 차에
모르겠지 프리 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5년이나 내가 몰기지를 갚았는데 이거밖에 안 갚아지나? 내가 페이먼트 내는 것만 보이지 한 달에 2027불만 보이지 여기에서 원금이 얼마나 갚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몰기지 원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것만 봤을 때 초반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 테이블을 보시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빨리 원금을 갚을까? 그럼 그 말씀은 이제 중도의 상환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은 중도 상환도 있지만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면서 내가 납부하게 되는 이 원금의 비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루트가 사실 두 가지가 열립니다. 우리가 텍스 리턴을 하면 돌아오는 그 금액은 우리가 RRSP에 고스란히 다시 컨트리뷰션 했잖아요. 그 금액을 중도 상환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프리페이먼트나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그리고 먼슬리 페이먼트를 1000불씩 모으던 그 습관도 그대로 한다면 매달 1000불씩 더 빨리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테이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몰기지를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기전이고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역시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유튜브나 뭐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본인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 있게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략에 대해서 뭐 주의할 부분도 있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RRSP에서 HBP로 돈을 꺼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HBP로 돈을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집어넣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홈바이어 플랜으로 인출한 다음 2년째 두 번째 연도부터 최대 15년까지 RRSP에 다시 컨트리뷰션 백 해야 됩니다. 아, 의무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 집 구매를 하셨고 홈바이어 플랜으로 인출을 했다면 2027년 세금 보고를 했을 때부터는 의무적으로 내가 빌렸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출했던 그 금액을 15년을 나눈 만큼은 미니멈으로 RRSP에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RRSP HBP를 3만 달러다, 3만 5천 달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RRSP와 홈바이어 플랜의 맥스는 이제 2024년 4월 16일부터 6만 불까지 인출 가능한 걸로 변경됐습니다. 납입한 만큼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나눠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현금 흐름도 잘 신경 써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FHSA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 FHSA는 RRSP의 HBP와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로 쓸 현금에 대해서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HSA에 납입하는 거와 RRSP에 납입하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한 상품이긴 한데 큰 차이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RRSP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룸이 나의 소득과 연계됩니다. 내가 소득이 많으면 RRSP 룸이 많이 열리지만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리는 룸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컨트리뷰션 하는 방법은 같은데 나중에 인출할 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RRSP에 돈을 넣게 되면 내가 컨트리뷰션 했던 날짜를 기준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홈바이어 플랜으로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집어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뽑아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5년 프로젝트로 5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연봉이 모자라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연봉이 모자라다는 건 몰기지가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간단합니다. 1년 더 하시면 됩니다. 대신 FHSA는 사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6년 차에도 RRSP는 계속 납입이 가능하고 그 최대치를 6만 달러 정도로 맞춘다면 HBP를 꺼내고 우리가 가장 높은 효율을 얘기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RRSP는 어차피 리타이어먼트 플랜이기 때문에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모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RRSP에 돈을 모으는 건 권장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집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6만 불이 최대치라는 거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략을 얘기할 때 1인 기준으로 사실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가족이 있다거나 일단 커플이라고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홈바이어 플랜,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는 모두 다 Individual Register 어카운트입니다. 각자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세제 혜택과 비과세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거죠. 커플들도 각자 모두 다 RRSP, First Home Saving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사실 전문가분과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케빈킴님을 모셨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마음 놓고 편하게 네. 이 말이 맞겠구나 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또 전략도 준비해보고 모기지 받는 방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 더보기란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링크도 달려 있고요. 댓글로도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답변 혹시 도와주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어느 할 수 정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